안녕하세요. 네, 수업 준비 다 됐죠? 자, 오늘은 5단원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설기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오줌의 생성 원리하고 에너지 생성 과정을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4에서 187쪽이에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설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배설기관. 네, 뭐 했었죠? 콩팥. 그죠? 콩팥. 그 다음 오줌 만들고요. 그 다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 그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하고 방광에는 오줌이 저장이 됐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이때 이 콩팥은 콩팥 동맥과 콩팥 동맥으로 연결됐는데요. 자, 심장에서 노폐물을 포함한 혈액이 콩팥 동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고 이 콩팥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오줌을 만드는 네프론이 있다고 했어요. 네프론이 막 100만 개씩 있다고 했죠? 그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오줌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노폐물을 걸러낸 요 피는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에서는 노폐물이 콩팥 동맥에 더 많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줌을 생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네프론이라고 했습니다.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돼요. 자, 이 네프론을 확대시켜 볼게요. 자,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것을 사구체라고 했고 그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를 보먼주머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세뇨관이라고 했고 세뇨관을 둘러싼 요 혈관들, 뭐 혈관 많죠? 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다고 했어요. 자, 이때 보먼주머니, 사구체, 세뇨관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프론이라고 하고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 노폐물이 배설되는, 즉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할 거고 세포호흡이 잘 되려면 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볼게요. 여기 어려우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여과지를 이용해서 커피 내리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분쇄된 커피에 물을 부으면 커피 알갱이들은 여과지에 걸러져 내려오지 못하고 커피 성분이 우러난 물은 여과지를 통과해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 몸의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몸에서는 콩팥에서 여과가 일어납니다. 단백질의 세포호흡 연소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해독되고 생성된 요소는 오줌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콩팥에서 여과됩니다.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콩팥에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콩팥에서 나온 혈액은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사구체로 들어갑니다. 사구체의 구조를 보면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은 굵고 사구체에서 나오는 혈관은 가늡니다. 이 때문에 사구체의 혈압이 보먼주머니의 압력보다 높아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 포도당, 무기 염료 등과 같은 크기가 작은 물질은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대부분 여과되고 단백질, 혈구 등의 크기가 큰 물질은 사구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습니다. 이때
미처 여과되지 못한 작은 물질들도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과라고 하고 봄원 주머니로 여과된 물질들을 여과액이라고 합니다. 여과액에는 배출되어야 하는 요소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물질들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한편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들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구체 이후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의 분비 과정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 결과 노폐물이 제거된 깨끗한 혈액이 온몸을 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을 거쳐 혈액 속의 노폐물은 오줌으로 만들어져 몸 밖으로 나가는 배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네프론에서의 분비와 재흡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구체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의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등과 같은 혈구와 함께 물, 포도당, 단백질, 요소 등 다양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구체에서 봄원 주머니로 여과된 여과액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먼저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크기가 작은 포도당, 물, 요소는 사구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는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오줌의 성분을 여과액의 성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재흡수와 분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 사구체에서 통과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라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고, 요소는 사구체에서 미처 모두 여과되지 못한 양이 세뇨관으로 분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여과액과 오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 재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줌이 영상 잘 봤죠? 우리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죠? 네, 네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네프론은 사구체, 봄원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요 세트가 어떻게 오줌을 만드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구체는 콩팥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에서 그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그죠? 그러면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사구체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구체에 이동한 혈액에서 노폐물이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은 이 모세혈관에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때 어떻게 오줌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구체하고 봄원주머니를 보면 사구체가 봄원주머니보다 혈압이 높대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이동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하고요. 그럼 여과가 됐어요. 물질들이 이동했는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만 나가야 되는데, 필요 있는 것도 여기서 여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필요 있는 것들,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 속으로 다시 보내줘요. 이것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혈액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노폐물이나 요소가 다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뭐 혈액 속에 노폐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노폐물을 다시 어때야 될까요?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노폐물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과, 제흡수, 분비에 의해서 이렇게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 요 여과, 제흡수, 분비가 어디에서 어디로 물질이 이동하는지,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를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자, 명칭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여기 사구체 있죠? 요거 사구체고요. 여기 사구체. 그 다음 요거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긴 관을 세뇨관이라고 했고, 세뇨관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콩팥 동맥은 사구체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콩팥 정맥으로 연결돼요. 여기는 콩팥 동맥은 노폐물이 많고, 콩팥 정맥은 노폐물이 걸러진 거라고 했어요. 자, 이때 콩팥 동맥에 혈액 성분이 이런 것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혈구, 단백질,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가 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사구체로 들어와요. 그러면 사구체가 보먼주머니보다 압력이, 혈압이 높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는 어떻게 되죠? 입자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됩니다. 여기에서 입자가 큰 혈구하고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아요. 여과가 되지 않고 크기가 작은 물, 포도당, 여기 입자가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만 이렇게 여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어때요? 여기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아미노산도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물도 일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여러분 100% 모세혈관을 들어가야 돼요. 오줌에 포도당과 아미노산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병이에요. 그리고 물은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99% 정도가 이렇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된다고 해요. 됐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여기 요소하고 물이 남았고요. 그럼 모세혈관 속에 미처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노폐물은 어때요? 우리 몸에 혈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비. 노폐물은 필요 없으니까 오줌으로 나가라 해서 이렇게 분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과, 재흡수, 그 다음 분비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줌의 성분은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물하고 거의 물이 99%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었잖아요. 그 요소, 노폐물이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구체의 높은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이루어지는데 크기가 큰 물질인 혈과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고 크기가 작은 물질만 여과됐는데 이때 포도당, 아미노산, 물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된다. 그리고 모세혈관에 있던 노폐물은 다시 오줌 세뇨관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오줌의 성분은 물과 요소이다. 자, 이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소의 농도가 진한 곳. 자, 1번, 그 다음 2번, 3번. 요소의 농도가 가장 진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3번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물이 재흡수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요소가 가장 진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그럼 오줌의 배설 경로를 한번 볼까요? 오줌은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를 통해서 보먼주머니로 오죠. 그 다음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 그 다음에 여기 오줌이 깔때기에 콩팥 깔때기에서 모여요. 자,
여기가 콩팥 깔때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콩팥 깔때기. 세뇨관에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콩팥 깔때기고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관을 통해서 그 다음 방광을 통해서 요도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콩팥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 다음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그 다음 오줌관, 방광, 요도로 오줌이 배설된다. 오줌의 성분은 요소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꼭 알아두세요. 자, 다시 여과는 뭐죠? 여러분 여과는 네,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했고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다고 했어요. 이때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고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가 여과된다. 이때 우리 몸속에 세뇨관에 있던 포도당, 아미노산은 어때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거니까 100% 재흡수되고 물은 한 99% 정도 재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노폐물이 세뇨관으로 이동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분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과, 재흡수, 분비에 의해서 우리는 오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점검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184쪽이네요. 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대부분 재흡수, 100% 재흡수되는 거 뭐 있죠? 여러분?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죠. 그죠? 물은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된다고 했어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오줌 속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병입니다, 여러분. 네. 자, 교과서 185쪽이에요.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10월 4주 중 실시간 수업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185쪽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잠깐 멈추고 해보도록 하세요. 네, 다 됐죠?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뭐로 바뀌죠? 네,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오줌은 네프론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여과, 재흡수, 그 다음 분비를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줌의 생성 원리 끝냈고요. 교과서 186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몸은 여러 기관계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대요.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와 같이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되나?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감각계, 신경계, 운동기관 이런 것들로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연결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맞물려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를 일컫는 비슷한 뜻으로 유기적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계들은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숨쉬고, 생리작용을 하며 온몸에 혈액이 순환되게 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몸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작용은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네 개의 기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인 관계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이 유기적 관계의 핵심 요소는 세포 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입니다.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입으로 섭취해 세포로 흡수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소화계가 담당합니다. 소화를 통해 작게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에 녹아 운반되어 조직세포로 가게 됩니다. 산소는 호흡 운동에 의해 폐포로 들어와 혈액으로 흡수된 후 혈액의 적혈구에 의해 조직세포로 운반됩니다. 조직세포에서는 운반된 산소와 소화 과정에서 흡수한 영양소가 반응하여 세포 호흡에 의한 에너지를 얻고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로 분해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물,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폐포로 운반되어 날숨으로 나갑니다. 물은 세포에서 사용되고 날숨, 땀 등에 의해서 일부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며 신장의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해독되어 신장에서 만들어진 오줌에 의해 배설됩니다. 이렇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는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때 우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연료, 그죠? 연료가 필요하고 우리 사람도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우리는 연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 호흡 꼭 알아주세요.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세포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연소와 세포호흡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연소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동차의 엔진에서 일어나는 거죠. 엔진. 그 다음 세포호흡은 조직세포. 조직세포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연소는 연료가 필요하고 우리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연료와 여기는 뭐가 결합하는 거죠? 네, 산소가 결합하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도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연소는 고온에서 반응을 하고 세포호흡은 그냥 우리 체온 정도에서 반응을 한대요. 근데 연소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우리 이 세포호흡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천천히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소와 세포호흡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꼭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세포호흡과 연소의 비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뭐였죠? 아까 우리가 했는데. 그렇지? 영양소와 산소.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작용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우선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그렇지.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했어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영양소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계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우리 음식 영양소가 잘게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할 정도로 잘게 분해된 영양소가 소장의 융처를 통해서 흡수돼요. 그러면 그 혈액에 의해서 얘는 조직세포한테 영양소가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산소를 볼까요? 영양소하고 산소인데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혈액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네, 조직세포에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 조직세포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세포호흡을 하죠. 네,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물,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때 생긴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액에 의해서 날숨에 의해서 나가겠고 물은 오줌이나 날숨, 물은 오줌을 통해서 오줌이나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나가겠죠. 이때 노폐물은 우리가 이제 아모니아가 요소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노폐물은 배설계에 의해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양소를 운반한다든지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게 바로 뭐죠?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소화계, 그죠? 호흡계, 그 다음 순환계, 그 다음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만 세포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포호흡을 위해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유기적 관계란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세포호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죠. 그럼 이 영양소는 뭐에 의해서? 소화계에 의해서, 음식물이 소화계에 의해서 영양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영양소는 순환계에 의해서, 그죠? 영양소, 혈액에 의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조직세포에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 산소는 호흡계에 의해서 들어오죠? 그럼 순환계에서 다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 조직세포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조직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겠죠. 이때 이산화탄소는 다시 순환계에 의해서 폐로 이동하게 되고 날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때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유기적 관계라는 거,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배설계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죠. 결론은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세포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개의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때 조직세포에서는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을 한다는 거. 세포 호흡을 위해서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188쪽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해하는 무슨 작용? 소화작용과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는 무슨 작용? 호흡작용이 일어난다. 자, 사람의 몸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작용해야 되는 기관계, 유기적 작용을 해야 되는 기관계 4가지 뭐 있었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되게 양이 많았는데요. 5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단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에서 200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단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복습 꼭 해주세요.